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따뜻한 봄날 식사 마치고 딱 춘곤증에 좀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오후장으로 접어들면서 시장도 조금씩 마감을 준비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최근의 분위기와는 확 다르게 오늘은 또 대형주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확실히 3,200선을 다시 돌파하라는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는데 1월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보다는 주도주가 또 많이 달라져 있죠. 이런 분위기 반전과 함께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이런 우상향 장세를 즐기기 위해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슈 속에서 꼭꼭 집어서 좀 살펴봐야 될 강의들 저희가 두 가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응용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교수님 모셨는데요. 오늘도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시장에 오늘 편차가 좀 벌어져 있죠. 오후장에는 이런 편차가 더 벌어져 있는지, 어떤 종목들의 변화 상황이 있는지 김은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양시장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별 플레이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0.5%가량 상승세고요. 3,198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3,200선을 또 장중에 돌파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10시 구간에 돌파를 했다가 이후에는 살짝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 다시금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 나타나고요. 3,200선 재터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이 2,480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매수세입니다. 1,704억 원 사자세고요. 기관을 보시면 4,470억 원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투자가 아닌 연기금 쪽에서 매물이 많이 출회된다는 점까지 보셔야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더 많긴 한데요.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 섹터부터 점검을 해보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업 섹터가 3%대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KT나 LGU+, SK텔레콤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그중에서 SK텔레콤이 또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도 2%대 강세입니다. 포스코 신고가 경신 오늘도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의 급등과 함께 서비스업 섹터도 1.9%대 강세입니다. 그 외에는 금융업과 건설업이 현재 구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섬유유복 섹터가 1.7%대로 조금 부진하고요.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서 소비주들이 살짝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섹터도 0.8%대, 또 유통업 전반적으로도 0.8%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이목재, 기계 또 보시면 0.7%, 0.5%까지 하락폭 나타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IT 투톱주들 현재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84,100원 선 터치하고요. SK하이닉스도 13만 8천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언택트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현재 네이버는 약보합권에 자리 잡으면서 39만 1,000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이 보도한 문피아 인수 추진설이 나왔었는데요.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이 점 참조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카카오 보시면요. 오늘장 18%대까지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18% 급등하며 VI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탄력 계속 줄어든 8%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12만 원 선 이 초반 정도를 터치합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재 삼성 SDI는 강보합권이고요. LG화학은 0.4% 밀리며 89만 3천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로 조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현재 포스코가 2.9%, 또 3%대 급등을 하면서 34만 9천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 다시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종목들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살펴보시면 5%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17만 원 선 터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특징주로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LG그룹주들 이슈가 많은데요. 일단 다음 달에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상사나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MMA 이렇게 네 개의 자회사를 분리해서 LX홀딩스라는 신설 지주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LG를 보유할 경우에 LG와 LX홀딩스를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요. 현재 구간 7.8% 오르며 109,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쪽을 보시면 오늘 애플카 이슈도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마그나와 관련해서 이런 애플카의 연결고리가 외신에서 다시금 조명이 되면서 오늘장 5%가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실리콘웍스 8% 오르며 97,100원 선 터치하고요. LG 헬로비전이나 유플러스 쪽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기대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LG 유플러스의 사장이 또 디즈니 플러스 도입 여부에 대해서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CMO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정부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국내에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 CMO 관련 종목들 중에 가능성 있는 종목들 찾기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ST팜 그리고 녹십자 그룹주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녹십자는 모더나의 국내 유통을 막기로 한 상태고 이 모더나가 그동안 위탁 생산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기대감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보시면 한미사이언스 9%대 급등하고 있고요. ST팜도 8% 오르며 11만 5,2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윗골이 길게 달았다는 점까지 보셔야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녹십자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녹십자 9% 급등하며 39만 2,500원 터치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 기록 중인데요. 현재 장중에 조금씩 또 낙폭이 줄어들면서 밑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1013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좀 2시 구간 접어들게 되면서 조금씩 더 낙폭을 줄이는 추세고요. 1010선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이 1,473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펼쳐집니다. 외국인은 809억 원, 기관은 49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 하락 쪽 가리키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2% 급등하며 18만 1,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젠은 이탈리아에 1,200억 원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점까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오늘장 카카오와 더불어서 카카오 게임즈도 2.6%대 강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세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보합권 정도에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 따라가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종목들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1.8% 오르며 10만 5,900원 터치하고요. LNF와 CJ ENM도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유 수요 전망도 좋습니다. 휘발유 값을 보셔도 20주 연속해서 급등하는 등 이 가격 강세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석유 도소매 종목들이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현재 상승 탄력 보여주는 가운데 특히나 한국석유 보시면 상한가 기록하며 18,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액면 분할 변경 상장에 첫날에 또 상한가 터치하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에너비스도 현재 구간 상한가 터치하며 13,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강의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시황 상황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쪽으로만 좋네요. 오늘 준비한 두 가지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강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네, 글로벌 각국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소형 원전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히 월요일, 목요일 시간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좀 주목하셨을 거예요. 최근 들어 시세가 더욱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쪽 시장 정말 탈원전이라는 피해를 봤던 쪽이 이제는 정말 수혜주로 바뀌면서 뭔가 내년의 대선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각국의 관심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도요, 대표적으로 탈원전이었었는데 얼마 전 산업부 쪽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 바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살펴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원전 관련 이슈들 최근 들어서 여러 곳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경 자체가 하나로 좀 키워드로 잡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어요. 글로벌적으로 정말 소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흐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작년부터
친환경, 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원전 쪽으로 지금 흐름이 넘어왔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로는 전력 수급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직. 지금 2050 탄소 제로라는 그쵸. 목표를 세우기는 했는데 가야 할 길이 수요는 많으니까. 그렇죠.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네. 또 그렇다고 원전을 그럼 사용하지 말자라고 해서 탈원전을 했을 때 그럼 이 원전 대신에 이 전력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뭐냐라고 하면 또 화석연료가 돼버리면 그것도 공기 오염 또 최근에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어폐가 화석연료나 그렇죠. 화석연료를 써서 이런 화력 발전을 한다는 게 공기 오염,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 방식을 쓰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은 원전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공기 오염 쪽에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보조 발전원이라고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건데 네. 가기 위해서 같이 가야 할 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또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중에 다 구축이 되더라도 사실 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연 환경이 그렇죠. 줘야 하는 우리의 전기인데 이게 뭐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워낙에 수급적으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병행을 해야 할 보조를 해야 할 수단으로 원전이라는 좋은 방식이 있다. 우리가 뭐 그동안 너무 좀 안 쓰지 않았나라고 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쓰였던 대형 원전보다는 네. 우리가 좀 최근에 분산형 전력을 또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소형 원전 쪽으로 지금 관심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SMR 이 키워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거든요. 말 그대로 스몰 모듈 원전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SMR이라는 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크기가 정말 작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력 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엄청난 대규모의 대지의 시설도 엄청 크고라고 네. 원자로 크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 크기의 한 150분의 1.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의 곳곳에 분산형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소 발전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모듈이니까 그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원전은 워낙에 중앙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 전력 공급할 때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분산형으로 설치를 해서 그 장소에 가서 모듈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건설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 트렌드적인 글로벌적인 좀 전력 수급 트렌드적으로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지금 뭐 일본도 원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일본 네. 쪽도 지금 이 원전 소형 원자로 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소형 모듈 원자로는 지금 70여 종이 있는데 네. 앞으로도 조금 더 관련된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조금 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원전이다, 소형 원전이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일단은 뭐 탈원전을 또 기조를 내보였지만 어제도 지금 정부나 지금 각계 관계자들이 출범을 해서 좀 소형 원전 개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거는 정부의 좀 지원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전력 수급적인 부분은 정부의 좀 기조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쪽으로 좀 우리나라 정부도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의 흐름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이 소형 원전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으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또 발전 시설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재생 쪽으로는 뭐 모두가 같은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당장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는 이런 한계점을 각국에서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원전에 다시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용이 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곳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긴 했지만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활용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소형 원전으로 눈길을 돌리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일단 소형 원전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모양이 말 그대로 진짜 작습니다. 말 그대로 모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다 설치를 하기가 쉽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네, 저게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하고 있는 소형 원전 원자로 그 모양이거든요. 예. 그 차에 그냥 실을 수가 있어요. 차에 저런 식으로. 저게 원자로입니다. 저거 하나가. 예, 저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그게 엄청 작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우리가 이제 요것도 제가 표를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비교를 네. 대형 원전이랑 소형 원전의 이 비교인데 발전 전력 용량은 규모인가요? 월등하게 전력 규모? 예,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당연히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네요. 중요한 건 건설 비용이 엄청 쌉니다. 예,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뭐 10조 정도까지 나오는 거고 다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 비용이 한 기당 한 3천억 정도니까 확실하게 비용이 작다라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이 이 폭발 위험, 사고 위험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네. 그리고 또 이 방사선 폐기물도 대형 원전보다 훨씬 적게 내요. 일단 핵 연료 교체 주기가 월등하게 그러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소형 원전은 그 모듈화를 시켜 놓으면 여기에 그러니까 핵 연료를 따로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예. 냉각수 교체도 안 합니다. 냉각수 교체도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뒤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좀 냉각수 교체도 굉장히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핵 연료 교체도 주기도 빠르죠.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게 전부 다 핵 연료 관련 부분의 폐기물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오늘 또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또 핵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그 뭐 60% 이상 뭐 농축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유가가 또 급등 나온 것처럼 핵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핵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핵연료봉 관련 문제, 이걸 뭐 핵폭탄화 할 수 있으니까 예. 이 문제가 되는데 소형 원전 또 그 문제가 확실하게 안전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왜 안전하냐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안전하다는 건 절대로 폭발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형 원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적은 이유가 이겁니다. 냉각 방식 때문이에요. 아. 대형 원전은 그러니까 강제로 이 냉각수를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계속 이제 순환을 시키고 강제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유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공급이 원활해야 돼요. 아. 예, 물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번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네. 사실 그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예. 그 헤일 쓰나미 때문에 그 이제 냉각수 펌프가 고장 나버린 거잖아요. 전기가 다운되면서 그러면서 냉각수가 교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가 과열돼 가지고 폭발을 한 건데 네. 이 대형 원전은 그런 식으로 방식을 가는데 소형 원전은 자연 순환 냉각입니다. 뭐냐면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냉각수가 냉각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약간 전문 용어로 방사능 붕괴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 열 반응이 일어나는 그 열을 그 원자로 벽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만큼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전에서 발생되는 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소화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자연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발 위험이 적다. 즉 만약에 전원 공급이 끊기더라도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더라도 자체 전원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쪽에서 이제 이걸 많이 그러면 원전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대형 원전은 부지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대형이니까 이게 아. 부지도 많이 수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비도 많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소형 원전은 부지 선정이 좀 용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산 꼭대기에 그냥 해도 되거든요. 아주 외딴 지역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지 장소적 제한이 없어지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해상 부유식 원전 이게 중국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 띄우는 거.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해에 지금 막 중국이 그 막 띄워 놓잖아요. 그걸 지금 하는데 소형 원전은 이 해상 부유식 원전에 굉장히 특화돼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반대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에 그러니까 바다에 띄우는 거죠. 바다에 띄우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또 아시겠지만 해양 플랜트의 또 강점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상 풍력 같은 그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또 띄어놔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리적인 제약이 좀 덜하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두산중공업이 제가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네. 두산중공업이 이쪽에 좀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두산중공업은 원전에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관련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국가는 아니, 뛰어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원자로는 그러니까 시멘스나 미국 이제 GE가 가장 이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일본의 도시바라든지 이쪽이 가장 이제 원자로 핵심은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 원전을 가동할 때 네. 핵심 장비라고 부품이라고 보는 건 원자로, 가압기, 그다음에 증발기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이 증발기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증발기를 안에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저 원자로 모듈 안에 원자로, 가압기, 증발기를 같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이 증발기가 네. 두산중공업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 표준 이 설계 표준도 지금 뭐 이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은 특히 그 미국의 제가 이야기한 유타주랑 또 이 소형 원전 관련 지금 프로젝트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이쪽 관련 부분은 계속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힘을 좀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이들이 정말 신재생 관련 주랑 상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방향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내년에 이제 대선도 있고 하면 좀 1년, 2년 단기로 보는 게 맞을지 소형 원전 관련해서요. 지금의 시세가 너무 좀 강력하기는 한데 조금은 신재생만큼 긴 방향으로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양쪽에 대해서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글로벌적인 추세는 장기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발전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뭐 최소한 20년 이상은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간을 그래서 지금 이 원전을 브릿지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에너지 자원이에요. 가격에, 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그거를 가교를 해줄 수 있는 게 원전이다라고 보니까 최소한 20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공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 국한을 한다면 만약에 다음에 혹시라도 만약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이건 오히려 국책 사업으로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정권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여전히 탈원전 이 방침을 고수를 한다면 사실 흐름은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다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면 뭐 이번 정권이 바뀌더라도 뭐 안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이 최소한 내년 대선 때까지는 이슈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년 정도까지는 이슈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오늘 두산중공업은 좀 쉬지만 한전, KPS, 한전기술 너무 분위기 좋거든요. 두 분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또 토픽도 이어 들어볼 텐데 대응 전략은 그대로 좀 내년까지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문선희 전문가님? 네, 일단 내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가도 된다. 물론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차트를 아주 길게 놓고 보면 네. 정말 바닥에서 이제 좀 저점 잡고 들어주는구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뭐 여전히 탑픽은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여전히 두산중공업은 소형 원전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인 이 발생기 기술 넘버원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차트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그- 까마득하게 지금 저점이긴 한데 네. 어, 지금 그- 사셔도 됩니다. 예. 지금 신규 매수도 예, 가능하다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 계속 뭐 1차 목표가 저는 2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저는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가 나온다면 더 높은 위치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1차 목표가 한 2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탈원전 원전 관련주에서 가장 대장주가 맞고 실질적으로 기술력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대장주 탑픽으로 선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좀 하나 더 가지고 나올 만한 건 다른 종목 하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면 네네네. 두산중공업은 그런 풍력과 관련해서도 됩니다. 예. 신재생 관련해서도 굉장히 키워드가 됐었던 종목인데 이쪽도 계속 좋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그러니까 완전 체질이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찌 보면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화력 발전이 주력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근데 이제 화력은 이제 거의 다 줄이고 있고 네. 이걸 풍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ESS도 들어가고 최근에는 3D 프린트 관련 쪽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그러니까 일을 하네요. 완전히 이 전체적인 사업이 바뀌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아예 다른 회사라고 예전에 회사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풍력도 충분히 네. 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어쨌든 근데 가장 이제 포텐을 낼 수 있는 건 네. 당연히 원전이겠죠. 원전 관련 쪽으로 탑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더 가져놓은 건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도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 원전은 이런 소형 원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소형 원전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조 자체가 대형 원전들도 같이 할 겁니다. 국가들이. 그러니까 소형 원전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형 원전도 계속 건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대형 건설을 참여를 할 때는 우리나라가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가진 않고 대부분은 팀 코리아라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국책 사업이에요. 팀 코리아는 항상 한국전력을 기본으로 해서 네. 그 나머지 산하의 팀을 짜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팀 코리아 내에 들어가 있는 원전 이 가동이랑 그다음에 정비를 또 담당하고 있는 네. 한전 KPS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한전 KPS도 정말 최근에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젠 늦었겠지. 근데 다들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아직까지 한참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이때를 비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이때보단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전이 여기 이때는 탈원전이 있었잖아요. 탈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사업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탈원전 관련 분위기도 좀 풀릴 수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또 기업이니까 한전 KPS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의 토픽 이어서 들을게요. 네, 저도 그 원전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다뤘을 때 그 한전 기술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산중공업은 지금 글로벌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소형 원전에 또 관해서. 예. 근데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 이제 한국전력, 한전기술은 우리나라의 지금 원자로에 대한 건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전 기술은 특히나 그 설계를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뭐 원전이 많이 생긴다. 네네. 그럼 많이 설계할 게 많이 생기는 거니까 네. 또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거기에 다 원자로 설계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지금 많이 수치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같이 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한전 기술인 거고 네. 그러면 그 설계도에 맞게 해서 배관 시설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원전 폐기물 빼주고 처리하는 시설 빼주고 물 빼주고 하는 원자로 빼주고 하는 그 배관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건 지금 한양 ENG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한양 ENG가 이제 그런 플랜트라든지 네. 그 산업용 배관 시설을 설비하는 기업인데요. 네. 최근에 부각받는 게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에 들어가는 그 배관 시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원전이 신설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뭐 이렇게 뭐 큰 게 아니더라도 소형 원전이 많이 생긴다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배관 쪽에서도 뭐 한양 ENG 부각받을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한양 ENG 뭐 반도체라든지 뭐 네.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전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직 직고점을 뚫어내지를 못했는데 2만 원 돌파 그 이상까지도 보신다는 전략이신 거죠? 네, 직고점 22,000원이잖아요. 네. 뚫어내면 좀 가볍지 않을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25,000원까지도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관 관련해서는 한양 ENG 그리고 설계 쪽에서의 또 광장인 한전 기술이 저희 2만 원대 김혜진 전문가 이야기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어느덧 4만 원 앞자리가 바뀌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연속성 좀 더 보시면서 소형 원전 과연 이 친환경 키워드가 대세인 이 시점에 과연 맞을까 계속 의구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는 자연과의 상생이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그 한계점을 확인했던 게 올해 연초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에서 바뀌고 있는 이 분위기를 잘 감지하셔서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네, 간밤의 핫 이슈이자 올해 들어서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성공적인 상장이었다라는 평가 속에 이 시총을 두고 과연 다른 주류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약해서 두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간밤 상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벤트에 대해서 쭉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화려한 대비라고 저희가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그 상장 관련된 네. 주제들을 좀 몇 번 다루긴 했었는데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뭐 여러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드디어 가상화폐 뭐 제도권 편입이냐,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자산으로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라는 평가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정말 처음에 장 초반에 분위기가 워낙에 뜨거웠어가지고 뭐 지금 원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상장을 할 때 뭐 청약을 받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초가가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가 또 중요했거든요. 관심이었는데. 네. 처음에 한 250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380달러에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관심으로 딱 시초가는 좀 뛰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차트도 보시면 쭉 뛰었어요. 지금 429.54달러, 그러니까 43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쭉 가나 했는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뒤에 흐름을 약간 잃은 건 역시 파월의 파워 아닐까. 네, 뭐 파월 의장의 인터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이렇게까지 빠진 걸까요? 역시나 그거죠. 뭐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일 뿐이다. 예, 이거 뭐 투기다라고 이제 투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그런 투기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결제 수단으로 좀 아쉽다. 그쵸. 아직 활용 안 된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좀 불안한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 될 그렇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부분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화폐로서의 가치가 교환 가치가 있으려면 변동성이 없어야 돼요. 예, 변동성이 저렇게 심한데 어떻게 교환 화폐로서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교환 가치를 생기면 투자 가치가 없어요. 또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그냥 투자 자산, 저는 뭐 투기 자산까지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냥 투자 자산으로 보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유동성이 맞는 것 워낙에 같아요. 넘치니까 네. 그렇죠. 갈 곳 잃은 지금 자금들이 또 이쪽에 몰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후에 조금 흐름을 잃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일단 그 장중에 지금 최고가가 지금 43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시총이 1,120억 달러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25조 원 정도인 건데 이게 지금 옆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사들의 시총과 맞먹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골드만삭스 대표 아이비들. 그렇죠. 네. 골드만삭스의 시총이 지금 1,140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인베이스가 1,120억 네. 달러까지 갔으니까 네. 뭐 마치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시티그룹과의 네. 지금 시총과도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시총 해석이라면 같은 평가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장이 시총으로. 늘 답 아닌가요? 시장이 참 객관적이고 물론 이성적이죠. 주가의 흐름은 또 지켜봐야겠지만 네. 놀랍네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적인 아이비들과 맞먹을 정도의 그런 거래소가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 코인베이스는 정말로 이 가상화폐에 거래하는 그 수수료만 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는 기업이거든요. 네.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지금 1,000만 명이 회원이 늘었어요. 원래는 평균적으로 4천만 명, 네. 4천만 명 정도가 거래를 하는 사이트였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사이트잖아요. 거래가 많은 사이트인데 네. 지금 5천만 명이 넘었으니까 물론 뭐 이거 가지고도 정말 엄청난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시장에서의 해석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무조건 이 시장이 답은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예.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주가 탄력은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봉으로 마무리됐는데 네.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바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소들이 지금 많이 상장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후에 지금 가장 빠르게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크라켄. 지금 미국에서 4위를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많은 게 이제 코인베이스와 이 크라켄이 그 거래 수수료 차이가 2배거든요. 요즘에 가상화폐가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뜨겁다 보니까 그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또 많이 회원들을 유입을 해야 되니까 거의 우리 뭐 증권사들이 거래 수수료 0원 해주는 것처럼 거의 수수료를 그 영에 수렴하게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3.5달러 정도로 지금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뭐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1.5달러로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뭐 차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거래소들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평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두나무 뭐 관련 업비트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후발주자들이 시장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일단은 코인베이스가 선발대로 상장을 했는데 이후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인베이스의 그럼 향후 뭐 주가 전망은 일단 비트코인의 시세를 봐야 되는 겁니까? 문선희 전문가님, 지금 간밤에는 살짝 이런 파월 의장의 영향도 있어서 빠지기도 했고 지금 뭐 거래소에서 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7,913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향후 전망,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과 코인베이스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이제 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은 하락이 맞다고 봐요. 장기적인 관점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고 네. 투자 자산으로서 아주 그러니까 금처럼 네. 아예 그냥 투자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뭐 그렇군요.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변동성. 결국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버리면 아. 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여러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냐? 저는 두 가지 이유거든요. 파월 의장이 자꾸만 뭐 옐런 장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규제를 안 하잖아요. 경고만 해요. 네. 만약에 저게 진짜 투자 자산 같으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활용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없었으면 인플레이션율은 더 높아졌을 거라고 봐요. 그 이야기를 저번에 해주셨죠. 네, 제가 해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 단일 자산으로 1조 달러가 넘었어요. 예. 예, 이 지금 8인데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순위가. 그래서 그만큼 큰 시장이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플러스 알트코인까지 합치면 지금 2조 달러가 넘거든요, 자산이. 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투자 자산 시장인 거예요. 만약에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없었으면 시장에 뿌려져 있는 유동성은 뭐 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요. 원자재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투기적인 자금들이. 근데 이 부분을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가상화폐가 좀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연준이나 재무부가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드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나중에 이 가상화폐는 유동성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조 달러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그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이 돼요. 네. 다른 쪽이 아니라. 네. 그럼 이게 뭐 자산이 만약에 뭐 한 4조 달러까지 갔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네. 나중에 규제를 하고 뭔가를 문제를 터트려서 이게 만약에 다시 1조까지 내려간다. 그럼 3조는 공중증발하는 거거든요. 폭락을 해버려서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3조 달러를 그냥 유동성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를 시키려면 네.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오래 충격을 그러니까 안 주게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겠어요. 비트코인은 이미 사람들은 압니다. 급등 이후에 폭락이 나와도 실물 자산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죠. 이전에 네. 한번 네. 급등 나오게 폭락 이후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나중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주식의 뭐 모멘텀 종목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다만 그 부분이 어쨌든 유동성을 급격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네. 살려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털 깎기. 아직 양털을 깎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나중에 분명히 양털을 깎기를 할 건데 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1억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뭐 전혀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다만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인버스도 지금 ETF 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장은 압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예전처럼 그냥 마냥 좋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방을 노릴 수 있는 상품들이 그런 게 만들어진다라는 생기면, 거. 네. 1차 비트코인 급등 시세 때 네.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던 포인트가 그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선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계산되는 시점부터 꺾였거든요.
왜냐하면 아, 그때는 하방을 그렇군요. 때려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리 매수만 냈는데 네네. 이게 선물이 나오면서부터 하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존이 됐죠. 그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네. 골드먼이나 이렇게 주요 이 투자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하락하는 걸 선물로 매도를 쳐서 커버를 했다는 거, 해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드먼이나 이런 수익을 극대화했다라는 네.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나오긴 하지만 캐나다에서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인버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하방도 신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연준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식시장 안에서의 어떤 관련 지어 본다면 최근 코인베이스 상장과 함께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가장 뜨거웠던 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뭐 카카오는 개별 이슈 때문에 오른다지만 뭐 하나투자증권 대표적인 종목은 또 반락이 나오면서 우선주는 또 오르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나무 관련해서는 종목들의 전략을 그럼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네. 코인베이스가 계속 오른다면 두나무 관련 종목들도 오를 가능성이 높죠. 아. 다만 근데 저는 코인베이스는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 장세가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쿠팡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대비했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느낌. 예,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두나무 관련 쪽의 종목들도 이제는 좀 상승에 대한 에너지는 발산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상장을 앞두고 한 번 정도 반짝은 한 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 지금은 매수에 대한 생각보다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건 어렵고요. 네. 다만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얼마나 잘 팔고 빠져나올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빠져나올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두나무 상장 직전에, 아, 상장 직전에. 그러면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두나무 관련 종목들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면서 미국 금리 인상까지 이 포인트를 볼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두나무 안 되죠. 쪽으로만 단기적으로 보자. 상장되고 나면 힘이 다 빠질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잘 수익을 챙기셔야겠죠. 전략까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강의 이곳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